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김영석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국내 대표 NFT 거래소인 업비트의 NFT 마켓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김영석의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 그리고 제우스캐피탈의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최대 NFT 거래소 그리고 동시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기도 하죠. 바이낸스 그리고 바이낸스가 운영하고 있는 NFT 마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또 크리스마스인데 혹시 다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죠. 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들리셨나요? 권석준 대표님 오늘 마치 그 크리스마스 트리 그 자체 약간 네, 크리스마스 느낌이 좀 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저희 황동우 대표님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연말인지라 좀 예. 업무가 밀려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네, 저는 뭐, 방콕을 하면서 열심히 좀 서류 작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오늘 또 생일이시라고. 네, 맞습니다. 네, Happy 축하드립니다. birthday.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면 앞으로 우리 영어로 한번 방송을 또 Yeah, 진행해보는 of 것도. course. I'm English. 네, Speaking 코인 of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이제 NFT 상품들이 어떻게 또 거래가 되고 이 거래소가 어떻게 또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FT 광풍의 흐름 속에서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유명한 거래소인 바이낸스 거래소의 NFT 마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우 대표님, 네. 예, 그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또 큰 규모의 거래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NFT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간단하게 바이낸스 자체에 대해서 네.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바이낸스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거래소일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바이낸스 하면은 거의 다 아마 아실 거고 사실 이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는 전 세계에서 워낙 유명한 유명한 거래소이다 보니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실 거의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의 트렌드를 리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바이낸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거래소는 명실상부 1위 거래소이고 특히 최근 사실 FTX 사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사실 밀접하게 연결이 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거래소지만 사실 그 뒤에는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자오장펑이 사실 있습니다. 예, 자오장펑은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포브스에서 2018년에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세 번째 부호로 선정이 되고 포브스의 메인 커버 잡지를 할 정도로 전 세계 디지털 자산의 사실은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 이런 자산이나 이런 앞으로의 디지털 자산, NFT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저는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바이낸스 거래소가 전 세계 탑이고 전 세계 거래량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바이낸스 거래소가 창업을 한 거는 2017년입니다. 예, 얼마 안 됐죠. 네. 사실 업력 자체가. 맞습니다. 사실은 OKEX 거래소나 다른 몇몇 거래소들이 훨씬 더 오래전에 창업을 했고 예. 이미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바이낸스는 사실 2017년 7월에 바이낸스 코인이라는 BNB를 ICO하면서 갑작스럽게 나왔었고 그리고는 이 시장을 굉장히 빨리 점령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 호재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을 만한 이벤트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맞습니다. 또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루나 사태 네. 때도 바이낸스가 사실 큰 역할을 했었고요. 네. FTX의 어떤 파산 그리고 사실은 그쵸. 몰락에 있어서도 네. 바이낸스가 어떻게 좀 짜놓은 판에 말려 들어온 게 아닌가. 좀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만큼 이 바이낸스 NFT 마켓도 굉장히 많은 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이낸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NFT 마켓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네. 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낸스 거래소는 바이낸스라는 위치
그리고 창업자인 자오장펑의 커멘트와 트위터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듯이 바이낸스가 추진하고 있는 NFT 거래소도 굉장히 많은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 메인 사이트에 딱 가면은 그런 가입자 수나 유저 볼륨 또 어마어마하게 있지만 NFT 탭으로 들어가면은 되게 흥미롭게도 딱 두 개가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첫 번째 자료 화면에 그 이니셜 게임 어퍼링이라고 걸려져 있는데 지금 지난주에 다른 업비트 NFT하고는 다르게 바이낸스 NFT는 딱 첫 번째 페이지가 게임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미스터리 박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NFT를 보유를 제가 해도 이게 당장 지금 내가 뭘 사는 게 아니라 특정 훗날,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나 뭐 한 달 후에 당첨자를 발표를 해가지고 NFT가 공개되는 이런 미스터리 박스라는 개념도 바이낸스가 만든 겁니다. 아, 그럼 저게 저 미스터리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나 호날두가 그럴 수도 들어있을 줄 있고, 알았는데 네. 열어봤더니 김병지가 나오더라. 맞습니다. 네, 약간 다양한 상품성의 예. 상품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낸스 NFT는 지금 자료 화면 딱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메인 페이지거든요. 네. 그럼 딱 들어갈 때 이제 우측에는 사실은 그 호날두 선수, 예. 날강도죠, 글로벌 날강도.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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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게임.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작년 6월에 오픈했는데 오픈하자마자 했던 첫 번째 작품이 앤디 워홀 작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컨텐츠들인 거죠. 그리고 우측에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사실 다뤘었던 지루한 원숭이, 아주키, 이게 약간 PFP라고 해서 프로필 NFT인데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탑급 컨텐츠들 그리고 게임 컨텐츠 중심으로 바이낸스 NFT 마켓이 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업비트 NFT 마켓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점. 그리고 사실 이게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열광하고 좀 약간 환호하는 그런 컨텐츠 중심으로 갖춰져 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바이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NFT 마켓이 확실히 다양한 글로벌 컨텐츠를 기반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NFT 마켓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와 다른 트렌드로 이끌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은 이 핫한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바이낸스에서 지금 보니까 미는 게 예. 과거에 어떤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많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뭔가 액션이 막 가미될 수 있는 예. 이미지가 아니라 그게 이제 게임적인 요소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어떤 픽처, 프로필 사진용으로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어. 어떤 부의 과실을 그렇죠. 네. 온라인 속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프로필 네. NFT. 근데 이거를 저 원숭이 한 마리가 최고가가 얼마였죠? 뭐 5천만 원, 5천만 원? 네. 네. 야, 내가 5천만 원짜리 원숭이를 한 마리 가지고. 그걸 내 프로필에 박는 거죠. 프로필 사진이. 그러면 그걸 이제 저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스타들이. 예. 근데 저기에서 이제는 뭔가 내가 보유했을 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 NFT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 사실은 저 원숭이를 5천만 원 주고 샀다라고 한다면 저 원숭이를 어디에 쓸 수가 있죠?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준 데서 내가 소유주다. 나 이 정도의 어떤 나에게 그게 있다. 재력이 있다. 이런 내가 이 느낌이 원숭이의 있죠. 주인이다. 그렇죠. 예. 네. 네, 거기에서 이제는 어떤 나에게 실질적인 소유자들에게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도 마찬가지처럼 야구 NFT가 국내 KBO NFT가 발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판매하고가 아니라 소유자들, 그 NFT 보유한 사람들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야구공이라든지 뭐 식사 자리, 오프라인에서 뭔가의 어떤 그래서 피네이션의 사이가 발행했던 NFT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식의 네. 형태가. 근데 마찬가지로 바이낸스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나 이런 NFT 시장이 저렇게 P2E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메타버스로 넘어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초기 단계 NFT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을 익스펜션 시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결국엔 사람들이 이걸 내가 왜 사지? 왜 샀지?라는 의문을 갖는 시점부터 약간 좀 많이 퇴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이낸스는 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 시장에
어차피 거래소가 그런 예. 책임적인 요소까지 어떤 역할을 다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좋게 보려고 하는 거래소를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예, 예.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흘러들어오고 유동성이 넘어오니까 그 유동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받아내기 위해서 바이낸스도 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네. 예. 모든 거래소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또 보여지고요. 그러면 방금 또 보여주신 이 바이낸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NFT 마켓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었죠. 업비트의 NFT 마켓 상당히 굉장히 좀 많은 차이점이 있어 맞습니다. 보이는데 바이낸스 NFT와 국내 업비트 NFT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에 게임물심의위원회 등급위원회나 맞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P2E적인 뭔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베네핏이 직접 나오는데 이게 어떤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 사행성으로 분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바이낸스나 업비트의 차이는 어떤 국내 규제의 차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비트에서 다루는 것들은 일단은 어떤 이미지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반면에 이 바이낸스 NFT 마켓 보면 지금 말 한 마리가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게임이라는 얘기죠. 저런 게임적인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을 때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다뤘던 스테픈이나 그죠? 엑시 인피니티처럼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나가는데 국내에서는 다루기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특히 지금 요 자료 화면에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거는 업비트 NFT 마켓은 딱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K-팝이나 한류 뭐 예술 작품 이런 한류 중심 컨텐츠라면은 바이낸스는 확실히 전면에 글로벌 컨텐츠를 좀 미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추가 자료 화면이 나왔는데 그 앞서 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싸이 NFT 또 뭐 사실 팽수 NFT 지난번에 예. 다뤘었던 이런 거는 굉장히 한국 중심적인 컨텐츠들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한류가 굉장히 핫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도 가지만 반면에 오른쪽은 사실 완전히 이제 게임적인 요소들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 말이 사실은 경주마 P2인데 예. 경마 게임이 있는 거고 경마 게임에 있는 그런 일종의 판돈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그런 예. 판돈이나 일종의 그런 게임 머니들을 저 NFT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 경주마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배당을 받는 식의 P2E적인 요소. 예. 혹은 저희가 다뤘었던 스테픈 같은 경우는 걷기만 하면은 뭐 조깅하면은 코인이 나오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배당형 NFT들. 그러니까 약간 왼쪽에서 업비트 한국 쪽은 한류 컨텐츠 중심이라면은 오른쪽은 가지고 있어도 소득이 나오고 배당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금융적인 색깔과 게임적인 색깔들이 좀 가미가 되는 이런 NFT를 최근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국내 NFT 같은 경우에 약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기를 좀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약간 염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예. 네, 좀 바래야 할 수도 있고 염원합시다. 네, 참 이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이 국내 NFT 시장과 글로벌 NFT 시장의 주요 트렌드가 전혀 다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동일한 NFT 마켓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또 가지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네, 확실히 앞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내 어떤 규제나 어떤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이런 어떤 게임적인 요소들에 대한 규제가 어쨌든 굉장히 큰 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고 심의위원회에서도 오로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만 그거를 이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아니죠. 그렇죠. 폭이 네. 많이 워낙 넓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득으로 이어지니까 이걸 자배 형태로 봐야 되냐, 이거를 단순히 게임적인 요소로 봐야 되냐. 예. 이렇게 가니까 이게 이제 네. 정말 많은 어떤 기관 부처들이 정말 계속 또 논의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기관 부서뿐만 아니라 뭐 닥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민당정이 좀 같이 합심해서 이런 규제라든지 좀 규제를 위한 규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최근에 또 위믹스의 상패 결정 등과 같이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규제 그리고 감독이 NFT 시장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황동우 대표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특히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좀 약간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고 사실 예. 여러 가지 사실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업비트 NFT 마켓에 현재 밀고 있는 상품들 그리고 바이낸스 NFT 마켓에서 밀고 있는 상품들은 확연히 나오는 것이 글로벌 NFT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예. 이거에 따라서 커뮤니티들이 원하는 방향성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업비트 NFT 마켓처럼 한류 중심 컨텐츠들도 굉장히 강한 팬덤들이 있고 수요가 있지만 예. 글로벌적으로 가면은 좀 더 게임적인 요소, 좀 더 메타버스적인 요소 이걸 통해서 어떻게 기존의 NFT 홀더들한테 혜택을 줄 건지 컨텐츠적인 혜택을 줄 건지 아니면은 금융적인 혜택을 줄 건지 예.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시장에서 시도가 되고 시장에서 검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에 따라서 해외에서는 좀 더 자유롭고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규제나 이런 관리 감독 아래에 있다 보니 특히 한국은 해외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규제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제 감독이 되는지 사실 규제 감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건전하게 시장이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규제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 숨을 또 약간 조여버릴 수도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균형점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지가 참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좀 허가를 해주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법안이나 규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회를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약간 초보자분들이시나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NFT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업비트 NFT 마켓, 바이낸스 NFT 마켓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한국의 규제 감독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해외에서 오히려 업무를 보고 해외 거래소랑 일을 하면서 정작 그 한국 유저들이고 한국 프로젝트인데도 불구하고 과실이나 수수료는 해외 거래소로 사실 가게 되는 그런 실정들이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예. 또 하지만 최근에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닥사와 같은 뭔가 민간 차원에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이걸 좀 건전하게 구조를 만들어가고 이런 흐름을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말 이런 데서 혁신적인 모델을 할 수 있는 좀 샌드박스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시도들이 계속 허용되어야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앞으로 합당한 차세대 모델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은 바이낸스 NFT 마켓 그리고 국내 NFT 마켓을 좀 많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네. 베트남의 NFT 마켓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바이낸스 마켓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바이낸스 그 베트남의 블록체인 협회가 발족을 했을 때 자오장펑 그 바이낸스 창업자가 직접 베트남에 와가지고 예. 홍보도 하고 PR도 하고 MOU까지도 체결할 정도로 베트남의 NFT 시장에서 상당수가 지금 바이낸스에 소화가 되고 있고 지금 베트남에서는 P2E적인 부분 혹은 또 스테픈과 같은 무브 투 얼과 같은 NFT를 가지고 있으면 배당이 나오고 소득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워낙 베트남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다 보니 예. 이제는 단순 뭐 디지털 자산을 투자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생계 수단과 소득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바이낸스 NFT 마켓과 해외 NFT 또 동향을 살펴볼 때 국내 NFT 스타트업이나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팬버스라는 이제 팬덤 기반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지만 네. 저도 이제 계속 권 대표님 또 위원님과 같이 이런 시장들을 분석을 하고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이게 바이낸스 NFT는 정말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바이낸스 거래소가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시간과 리소스를 바이낸스 아카데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냐면 단순히 NFT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수료를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NFT 시장이 나가야 하는지 NFT를 하고 싶은 게임 개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NFT를 하고 싶은 아티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걸 약간 계몽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한류 컨텐츠들
또 한국에서 수많은 개발자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와 같은 좀 해외 글로벌 NFT 마켓에서 어떤 게 핫한지 이런 걸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물론 아직은 한국은 P2E적인 부분에 규제가나 이런 관리 감독이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보니 이제 해외적인 거래소들에도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메타버스적인 시도, P2E적인 시도에 대한 기획들을 많이 본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배울 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네, 판단이 맞습니다. 되고 아무래도 굉장히 좀 혁신적인 도전에 대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K-팝이라든지 이런 콘텐츠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더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당연하죠. 되게 좋은 타이밍인 거죠. 예. 네. 근데 이것도 언젠가는 좀 많이 시들해질 타이밍이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컨텐츠적인 거를 기반으로 하는 NFT에 굉장히 사실 관심이 많이 있는데 네. 또 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적인 입장에서 많이 코멘트를 주셨던 거가 그런 NFT 홀더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혜택들이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것도 항상 말씀하셨던 거가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베트남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베트남 금융시장 보고서에 보면 일단은 지금까지 NFT 시장의 어떤 참여율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별로. 세계 평균이 11.7%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베트남에서 이 NFT를 소유하거나 투자를 하는 이 비율로 따지면 베트남이 한 17.4% 정도로 한 글로벌 세계 평균보다 한 6%가 더 높아요. 네네. 예. 지난번에 다뤘듯이 베트남은 굉장히 전문 국가고 IT나 스마트폰도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시간이 많고 잡에 대한 아직은 성장이 되는 산업 국가로서 스마트폰을 통한 추가적인 어떤 업무적인 것을 막 이렇게 소득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니즈가 강한 나라라는 거죠. 예. 젊기 때문에 또 역동적이고. 그래서 이제 NFT든 코인이든 바이낸스의 유저가 베트남이 많다는 게 정말 이게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을 잘 공략해야 된다. 맞습니다.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석준 대표님, 국내 NFT 프로젝트 그리고 또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꼭 이런 부분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실 수 있는 핵심적인 팁이나 비법 같은 게 있으십니까? 비법. 비법이라기 하기보다는요. 구매했을 때 이게 1년 뒤에 또는 2년 뒤에 시간이 지나도 나한테 뭔가 이 손실로 다가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그냥 굿즈가 좋다고 아이돌 앨범이 좋다고 사는 이런 그거 뭐죠? 포토카드. 포카라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예. 저희 딸들도. 그걸 그냥 단순히 해서 보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님이 있으세요? 있죠. 둘이나 있습니다. 올해 네.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굉장히 젊으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젊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소유하고 있을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리워드나 혜택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투자의 개념으로 다가가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네. 지난주에 제가 펭수 잠깐 이야기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뒤타격을 좀 받았어요. 우리 유저분들한테 펭수를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니까 한번 궁금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은 실적으로 NFT를 구매해도 뭐 다이렉트로 나한테 뭐가 좀 베네핏이 와야 되는 것들을 저는 항상 좋아하죠. 왜냐면은 투자니까 저는 모든 대상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 펭수를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론적으로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낸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앞으로 이미지적인 요소에서 계속 게임물적인 요소 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이 결론은 그 방향으로 2023년도 4년도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메타버스를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예. 기존의 NFT가 약간 1차원적으로 NFT를 가지고 사서 내 프로필에 올리고 뭔가 뽐내고 자신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문화를 더 넘어가서 이제는 이거를 또 가지고 있으면 뭔가 새로운 리워드가 나오고 뭔가 이걸 가지고 뭘 참여를 하는. 근데 이거를 물리적인 공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를 사실 가상 공간에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가상 NFT 가진 사람이 가상 공간, 메타버스 이 존 안에서 뭔가 액티비티를 하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다시 또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P2E, 메타버스, NFT가 종합이 되면서 새로운 이런 게임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타버스 존 안에서 원숭이를 또 데리고 다니면서 맞습니다. 네. 네. 말도 데리고 예, 다니고 내가 이 원숭이를 그죠? 데리고 있다. 좀 이게 훨씬 더 보여질 수가 있고 입체감이 있는 예, 거죠. 이게 5천만 원이다. 그렇죠. 과시할 수 있는. 네. 물론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NFT라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산업체에서도 굉장히 활용 효과가 대단한 맞습니다. 산업이지 당연하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 즐기고 또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산업이 성장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권석준 대표님 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NFT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캐릭터? 저는 무협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무협이요. 네, 무협의 캐릭터라고 하시니까 결론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펭수 유저분들이 샀듯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만화 속에 캐릭터가 나와서 뭔가 그런 작가들이나 왜 좋아하잖아요. 동경하고 어릴 시절부터 좋아하는 작가들이 만든 작가의 그림이 나왔다면 아 저건 내가 좀 소장하고 싶다. 해서 구매하지 않을까. 단 구매 가격이 또 중요하겠죠. 그 무협이라고 하신다면 그 막 청룡원을 또 이렇게 들고 맞습니다. 또 우리 남자는 또 남자 무협에 죽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글쎄요. 우리 황동우 대표님은 어떤 NFT가 가장 또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약간 개발자적인 관점, 또 기획자적인 관점에서 예. 되게 창의적인 NFT들이 저는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엑시 같이 뭐 게임을 해서 코인을 디지털 자산을 받고 그걸 또 매도해서 수익을 받고 이거는 좀 예측 가능한 모델이었는데 사실 스태프는 전 많이 놀랐었거든요. 예. 이런 모델. 그러면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자산이 나오면은 그럼 끝도 없이 나오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보니까 운동화 또 해지더라고요. 예. 해져가지고 다시 또 이걸 투자해서 운동화를 고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혜택이 나오지만 또 내가 계속 방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인을 해서 뭔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유저를 메타버스 안으로 계속 유입을 시키는 이런 모델들이 계속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황동우 대표님 그리고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더 좋은 NFT 마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2일 코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